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과잉근심. 나는 왜 사소한 일도 늘 걱정할까? 오늘의 주제는 경험이라는 덫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성장은 선택과 적응의 과정이다. 어린 시절의 사건이 훗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성공과 실패 모두 어린 시절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성인에게 어린 시절은 그가 기억하는 요람과 같다. 요람은 크고 아늑했을 수도 있고 좁고 불편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 성년이 되면 요람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이미 오래전 요람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직 그곳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한다. 먼저 선언적 태도가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제의 행동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을 창조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비선언적 태도이다. 이 관점은 어제가 반드시 오늘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며 오늘의 행위 또한 내일의 결과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언적 태도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 없다면 행복한 오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찬란한 미래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년의 성격과 감정,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어린 시절 마음속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는다면 영원한 찬란한 내일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비선정적 태도에 더 집중한다. 비선정적 태도는 인간의 성장은 선택과 적응의 과정이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훗날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인과관계를 탈피해 개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다양한 의미 부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결혼생활에 있어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질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줄일 수도 있으며 다툼에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 결혼에 대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타인과 오랜 기간 친밀감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불행한 어린 시절은 단지 기억의 산물일 뿐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는 행위는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합리화 과정은 과연 유용할까? 만약 환자가 합리화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합리화는 사형이 볼만한 방법이다. 하지만 합리화로 인해 오히려 무력감, 상실감이 생기고 심지어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를 부인하고 더 이상 그 환자에게 합리화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은 과거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에 더 집중한다. 그 이유는 과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은 온전히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은 과거 불행했던 부모의 삶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사람 또한 자신의 불행을 부모에게서 찾을 것이다. 과거 부모의 불화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이다. 사실 가정 불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만 원인을 국한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과거의 불행은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한 유명 인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물었다. 그러자 거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줄곧 열등감이 강하고 겁이 많은 아이로 자랐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경험이라는 덫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경험. 여러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생각납니까? 저도 안 그래도 심리학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이 몇 세까지 생각나냐면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이제 아주 강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아주 예쁘장한 여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참 인자해 보이시는데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우리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그 선생님 진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면서 혹시 사이코는 아닐까 하면서 근데 생기신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때의 경험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제 뭐 하여튼 뭐 받아서기를 했는지 뭐했는지 뭐 하여튼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남자 여자 같이 있잖아요. 같은 합반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름이 이제 류뭐뭐 선생님이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앞에 나오라 해갖고 이제 애들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무릎까지 다 벗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장피를 주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저도 한번 나갔었거든요.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 경험이 아주 강렬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막 거기 나갔어야 했던 경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창회 하면서 만나면 애들이 야 그때 진짜 무슨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여자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충격이었다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사실 뭐 어떤 성적인 개념 같은 건 없잖아요. 그냥 근데도 왠지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그 수치심이랄까, 그 모멸감이랄까, 하여튼 아주 기분 나빴고 아주 수치심이 완전히 그게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주 막 하여튼 그 경험이 한동안 잊고 있다가 어떤 다음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린 시절 경험 그러면은. 근데 물론 뭐 제가 3살 때 이제 어릴 때 뭐 가슴에 뭐 바늘이 이제 박혔다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기억이 3살 뭐 4살 때까지도 기억이 나는 사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어린 시절 충격 때문에 그 바늘에 찔린 충격 때문에 내가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지 나를 아직 저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걸 억압을 해서 잊어버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 1학년 때 그 기억이 정말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엄마가 아프셔갖고 이제 친정이니까 우리 엄마 친정이 이제 어성이거든요. 어성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엄마 마중을 나갔어요. 버스 터미널 가는 길에서 버스 터미널과 우리 집 중간 지점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하얀 바지 입고 위에 이제 이거 체크무늬 같은 남방을 입고 이제 긴팔이었어요. 그 바지 입고 몸이 아주 마르셨더라고요. 그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가서 막 안 깨고 엄마가 손 이렇게 바짝 펴고 오는 그때 그 경험. 제가 진짜 그때 남동생 놓고 우리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남동생이 저하고는 9살 차이 나거든. 제가 맞이고 1남 4년이니까 9살 차이 나는데 남동생을 놓고 이제 애를 5시에 낳았으니까 사실 옛날에 몸조리는 똑바로 했습니까? 아프겠죠. 아플만도 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화장품 가방 들고 또 늘 화장품을 다니고 엄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아플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또 남동생은 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고모집이 그때 울산에 있었거든요. 대구에 고모집이 가 있었어요. 남동생이. 남동생 신발 한 짝이 이제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밤마다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남동생 신발 한 짝을 들면서 맨날 기도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그 남동생이 엄마가 나와서 오고 남동생도 와서 우리 다 같이 살게 해달라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때 뭘 했냐 하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없으니까 제가 맞이라서 밥을 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이제 고모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고모가 이제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 보고 이제 살 달라면 고모가 야 너희는 뭐 이리 빨리 먹냐면서. 그래서 제가 좀 서술했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을 가서 하여튼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갖고 내가 동생들을 챙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생활력이 강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맞이라서 저 혼자만 했고요. 다른 동생들은 밑에 또 세 여동생 있잖아요. 근데 걔들도 물론 철부지죠. 근데 아무도 손 하나 까딱 안 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뭘 하면은 이제 집에 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친정에 가면은 다른 동생들은 다 앉아 있어요. 그럼 저 혼자 막 바둥바둥 왔다 갔다 하면 이러면은 남편이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동생들 다 있는데 왜 당신 혼자 애쓰고 하냐 보기 싫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그냥 막 별로 대수장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게 그 이제 과거 일단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한 번씩 의도적으로 이제 동생들 보고 야 너희도 좀 해라면서 이래하면 동생들 막 알았다 언니야 언니 좀 쉬어 내가 할게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선정적인 거, 비선정적인 거. 사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어제의 행동이 물론 이런 말 많이 쓰죠. 저도 많이 쓰거든요. 글 쓰면서 지금 내가 하는 어떤 노력과 행동이 미래의 나를 창조한다 생각해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100%또 그죠? 오늘의 내가 뭐 꼭 어떤 행실을 했을 때 내일에 꼭 그 결과와 100% 일치하지 사실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좋은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좋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나쁜 의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과거에 대한 핑계를 사실 대죠.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성공할 수 없는 거는 사실 가정행편이 안 됐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새아버지 밑에서 뭐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뭐 나날이 뭐 매 맞고 자라면서도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것도 합리화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뭐 알코올리즘이면은 뭐 자식도 똑같이 알코올리즘 될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저처럼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이라도 나는 절대 난 술 먹지 않겠다면서 술 사실 안 먹거든요. 일단 술 마시는 것 자체도 싫고 어, 제가 그랬잖아요. 한때는 이 세상의 모든 술 공장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해놓고 제가 술이 입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잖아, 그죠? 오늘 뭐 너무 좀 술까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식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동창회 이런 데 가서 놀고 하면 애들 술 먹고 막 놀고 막 신나게 막 하는 보면 저 술 먹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술 먹으면 왠지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탁 놓을 거잖아, 그지 마음을.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어떤 뭐 이성의 신경줄을 팽팽히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술을 먹으면은 나 자신이 더 풀릴 것 같고 어, 경계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글 쓰고 하니까 작가분들은 술과 뭐 담배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글이 나오고 문학을 제대로 한다면서 그러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경험이라는 듯이 이제 미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그럴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보 그러더라고요. 수경 씨 딴 거 다 좋은데 술만 되면 좋겠다면서 왜 술이 안 돼? 그러면서 그럼 100%뭐 멋진 사람 될 건데 와서 막 이런데 저는 사실 100% 멋진 사람도 아니고요. 허물투성이고 제가 그랬죠. 별명은 스펀지밥이라고.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이고 못한 것도 많고 어제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오늘 또 저지르고 내일 또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너무 비관적으로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면서 이런 합리화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합리하게 좋잖아요. 그 우리의 여우의 심포도 있잖아요. 그 합리화하면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여우가 이제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자기 키가 안 자리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저 포도 분명히 쓸 거야. 우리 왜 그러잖아요. 주위에 아주 뭐 멋진 이제 뭐 아가씨들 같은 게 멋진 남자, 완벽한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와 사귀고 싶지만 사실 여건적으로 못 사귀면 그러잖아요. 저 남자 저렇게 완벽하지 분명히 뭐 잠버릇이 나쁠 거야. 가보면 뭔가 또 속에 보면은 뭔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실 자기 합리화죠. 하여튼 오늘은 경험이라는 덫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